네, 콜레드 성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선업종을 좀 봤는데 조선업종하고 이제 비슷한 업종,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빛을 발하고 있는 업종이죠. 건설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업황 바닥을 좀 탈피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업종은 바닥권은 탈피를 했죠. 왜냐하면 건설업종은 두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국내 사업부와 그다음에 해외 쪽인데 해외 쪽에서 죽을 그렇게 썼습니다. 국내도 역시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이 보였죠. 막 미분양 터지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었는데 국내가 먼저 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쪽이 돌아서느냐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주가가 이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건설업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업종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부제는 국내와 해외의 극명한 대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요거죠. 1960년대, 그러니까 건설업종은 1960년대죠. 그때 이후에 경제 성장의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50년 6.25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의 인프라가 전부 다 저거 했죠. 파괴되면서 인프라 투자들이 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깔고 그래야 되니까 건설업종이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그죠? 견인하는 GDP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이게 이제 1965년 이때부터 지금 1960년대 이후에 건설업종이 이제 저걸 했는데 1965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맞을 거예요. 1965년부터 해외 진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국인가 어디 가가지고 고속도로도 깔고 그랬었는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어마어마했죠. 88 올림픽, 또 86년 아시안게임 하면서 경기장 짓고 도로 깔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최전성기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에는 완벽한 성숙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 깔았어. 물론 우리나라 개발할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깔고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시장 확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뭐냐면 조선업종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장치산업,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도 그렇게 낮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노동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람만 모으면 건설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건설사들이 몇만 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건설사 이제 등록된 중소형 건설사까지 하면은 한 6, 7만 개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난립해 있는 상황이에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인데 일단 국내 주택 경기 회복이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분양도 많이 털렸고요. 그러면서 실적들이 개선이 됐는데 해외 쪽은 아직 미진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대를 걸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해외 수주가 막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는 중동 쪽부터 시작해서 EPC, 플랜트죠. 이쪽의 수주 재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 이후에 건설업황의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났죠. 리먼 사태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주가도 떨어지고 개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부동산이 이제 그 후행으로 좀 따라오죠. 경기에 비해서 좀 후행으로 따라오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위에 있는 회색선이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6개사의 시가총액을 적어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급락하니까 주가도 계속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침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 손실 처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이따가도 이제 구조가 좀 나오는데, 집을 짓고 분양을 해요. 그런데 분양 포기하고 미분양 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재고 자산으로 잡아놓습니까? 아니죠. 상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부문의 손실 처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가 그때 이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 쪽이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시가총액이 올라갔다는 건 주가가 상승했다는 건데 2009년까지 건설업종들은 해외발 저것 때문에 그 수주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외에서 수주들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까놓고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팍 떨어진 게 뭐예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완전히 이렇게 막 급락하고 막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서 수주는 받는데 이게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가서 경쟁하고 저가 수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원가율이 115%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율이 뭐 90% 이렇게 돼야지 영업이익이 한 1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가율이 115%라는 건 뭐예요? 그냥 15% 지어서 줬는데 15% 손실 본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가 수주를 한 상태에서 공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인건비가 막 터지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동에 나가서 뭔가 이제 사업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계약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사 진행에 있어서도 그래서 해외 쪽에서 매출은 잡히지만 손실을 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주택시장들이 2014년, 2015년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반등하고 미분양 털리고 막 국내가 막 이제 뭐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일단 해외 쪽에서는 EPC 쪽 뭐 플랜트나 이런 쪽은 뭐예요? 공기가 길어요. 그죠? 아파트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지어버리는데 뭐 2, 3년씩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납품이 되면서 어떻게 해외 쪽에 이제 손실들이 이제 장부에 기록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16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일단은 뭐 국내 주택시장들의 호황기에 따라서 건설업종들이 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제 손실이 났던 부분들도 장부에 거의 다 반영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이게 들쑥날쑥하잖아요. 파란색 선이 영업이익인데 들쑥날쑥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규모 이제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갖다가 이제 넘겨주고 나면 이거 장부에 반영하는데 완전히 막 급락했다가 또 다음번에는 또 플랜트 넘겨주는 게 없으니까 또 회복했다가 또 박살났다 그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영업이익률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안정화 국면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일단 우리가 국내를 먼저 봅시다. 국내 아파트 가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그다음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들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201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거 했어요. 2014년 이때부터 시작해서 미분양이 막 털리기 시작을 했다고요. 미분양 막 해소되고 막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계속 빠지다가 언제부터 2015년부터 시작해서 전국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주택 가격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왜 급등을 합니까?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연간 아파트 입주 추이를 보시면은 2015년 요거 보시면 돼요. 아파트 분양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미분양 상태 아니면은 뭐 착공까지 못하는 뭐 취소가 되는 흐름들 뭐 재건축도 다 취소가 되고 막 그러다가 이게 돌아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죠? 건설사들의 외형이 확대되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네? 당연히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겠죠? 여기에다가, 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뭐, 아파트 분양 물량,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최악을 탈피하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뭐, 아파트 분양 물량이 언제 2015년, 2016년, 여기에서 뭐, 피크를 쳤죠. 그래서 2017년, 올해는 뭐, 입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입주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분양도 다 털렸고 그러면서 국내 쪽은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보시면 이거예요. 수도권의 미분양은 언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지방은 요즘에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막 지은 데 있잖아요. 막 전주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그쪽은 미분양이 늘어요. 그죠? 제주 쪽도 뭐 미분양 는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거 빼고 수도권에 있어서는 미분양이 2015년을 피크를 치고 나서 완벽하게 거의 다 해소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미분양 해소된다라는 것들은, 일단 손실 처리를 해야 되는 아파트, 악성, 물량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장부가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뭘로 볼 수 있느냐? 대형 건설업체들의 총 차입금 추이라든지 재무제표를 조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차입금 규모가 피크를 친 게 2013년, 2014년, 이때, 그죠?
왜? 분양 안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분양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러면 차입금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땅도 돈 주고 사와, 뭐 해.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도 무이자로 해주니까 이자까지 내줘야 돼. 맨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자들이 막 차입금이 막 늘어났다가, 그게 어떻게 돼? 지금 해소되고 있다는 거죠. 재무구조가 현금 흐름이 조금씩 대형 건설사들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성 자산도 역시나 늘어나고 있죠. 그죠? 현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건설사들은 어마어마한 부채, 그다음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장부상으로 해소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때문에 건설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한 번씩 급반등을 좀 해줬었는데 지금 이제 그 중소형 건설사들도 부도가 나고 무너졌던 이유는 아까 이제 그 주택의 미분양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PF 대출이 제일 문제였어요. PF는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 그런 거예요. 땅을 갖고 있어. 땅을 샀어요, 내가. 100억 원을 주고 땅을 샀어. 그러면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가요. 그래서 내가 100억 원짜리 이거 땅이 있는데 이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줘. 그런데 얼마 빌려줘? 나 한 건물 지어야 되니까 이 건물, 앞으로 생길 건물까지 좀 담보로 해가지고 건물 세우고 뭐하고 분양하면 돈이 이만큼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나 한 300억 정도 빌려줘. 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착공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 PF 해가지고 뭘 지으려고 했던 계획들이 전부 다 빠그러지고 지연이 되면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뭐 착공이 지연이 되면서 이자 비율이 이자 보상 해줘야 될 돈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부실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 무분별한 개발,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빚내가지고 이제 뭐 지어서 이제 그 분양하고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경계하는, 업계 내에서도 경계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자꾸 규제를 만드는 흐름들로 갔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히 이제 미착공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 자체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죠? 2017년에는 얼마 없어요. 완전히 급감을 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건설업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는 경기지만 불안정한 재무구조,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점들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를 해줬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것들은 얘네가 갑자기 실적들이 급락하거나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내 사업들을 뭐로 했어요?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이제 국내 사업을 아파트라든지 주택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2017년에는 주택 시장이 이렇게 2016년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11.3 대책을 내놨죠. 규제안들을 좀 내놓으면서 아파트 경기가 조금 주춤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고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도시정비 사업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주를 하거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이 도시정비 사업들이 2017년에는 기대가 좀 되는 겁니다. 도시정비 사업이 어떤 거냐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저거는 모르는데 하여튼 난개발된 구역들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개선 사업들을 좀 하는 거고요. 주택 재개발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겠고 주택 재건축이나 또 도시 환경 정비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하여튼 정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이런 어떤 도시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발주 물량들이 2017년에 꽤 됩니다. 그러니까 볼게요. 뭐냐면 연도별 도시 정비 사업들 물량 공급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얼마 없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경제 흐름들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잘 안 했다가 도시 정비 사업 물량들 공급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2016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내 쪽은 실적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국내 쪽은 국내 건설사들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흐름들은 뭐였냐면 재작년인가요? 건설사 중에 유일하게 올랐던 것이 유일하게 급등들을 좀 보였던 게 현대산업개발 쪽이 급등을 좀 하고요.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이라든지 해외 쪽으로 진출했던 업체들은 막 하한가, 막 GS건설은 막 점하한가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그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하지 않았었죠. 국내 사업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급등을 했고요. 해외 쪽에 아직까지 상각 처리를 해야 되고 손실을 보면서도 공사를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수주 잔량들이 있는 그 GS건설이나 대림산업이나 뭐 이런 쪽은 주가가 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죠. 그만큼 뭐가 해외 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쪽의 악성 매물을 털기 위해서 새로운 발주가 별로 없었고요. 저가 수주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수주 안 하면 말지 이런 분위기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발주 자체가 없었습니다. 해외 쪽에. 왜 발주가 없었냐면 그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뭐 LNG선이나 이런 게 마찬가지지만 EPC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크래킹 작업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화학업종 할 때 얘기를 좀 그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원유를 가지고 이거를 막 끓여요. 끓여가지고 이 나오는 저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물질들이 다 다르다고요. 상품들이 뭐 휘발유가 나오고 벤젠이 나오고 뭐 그 경유가 나오고 등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 아스팔트가 나오고 이것을 또 한번 벙커시유 이거를 또 한번 정제해 갖고 고순 정제를 한번 다시 하면 여기서 휘발유가 또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랜트들의 이 수준은 우리나라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해요. 기술력에 있어서. 그런데 이쪽에 있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유가가 수요가 많아지면은 중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제 EPC 뭐 플랜트라든지 크래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을 텐데 그런 흐름들이 안 나오니까 발주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수주하고 중동 비중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언제부터 2010년을 피크로 치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지 않고 줄어들다가 어떻게 2015년, 2016년에는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때문에 해외가 좋지 않았다고요. 해외 수주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해외 수주가 이거예요. 회색선인데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해외 수주는 피크를 쳤습니다. 피크 빵 쳤어요. 근데 이때 뭐가 문제였다? 저가 수주가 문제였는데 그 이후에는 수주들이 어떻게 완전히 푹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 유가가 빠지니까. 유가가 빠지니까 사우디나 뭐 아니면은 뭐 이라크나 뭐 중동 여기에서 원유 생산국들이 발주를 넣지 못하는 거예요. 채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쪽은 신규 물량도 없이 계속해서 손실만 누적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런데 발주처에서는 이제 부담은 돼서 이제 발주를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두 개 사업부, 해외와 국내 사업부의 영업 이익률들도 굉장한 차이를 좀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나온 거 파란 것들이 이제 국내 주택 사업부고요. 밑에가 이제 해외, 그 사업에, 뭐 플랜트 사업이 되겠죠. 이쪽에 이제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010년, 2011년에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해외 쪽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6개 대형 건설사들입니다. 우리 상위 6개 건설사들 보면 해외 쪽은 여전히 2016년이니까요. 사업 보고서가 아직 발표가 다 안 됐으니까 그냥 예상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어떻게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2013년, 2014년에 계속해서 벌어놨던 것을 여기에 해외 쪽에 부실을 처리하느라고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태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2017년에는 그죠? 올해는 해외 사업부 이 손실들이 2015년까지 장부에 반영하는데 이제 피크를 쳤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저가 수주를 안 하고 그죠? 선별 수주를 하면서 또 유가가 지금 $50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0대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발주가 된다라고 한다면 플러스로 돌 가능성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 국내 주택 시장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국내 주택 시장은 2017년에 이렇게 좋지 않다. 다만 도시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로 카바를 좀 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는 것들을 뭐가 메꿔준다? 해외 쪽이 메꿔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건설사들의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외 쪽에서 과연 발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해외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북미 쪽이라 가는 것들은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어디? 중동과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들이스트, 그다음에 노스 아프리카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 플랜트 발주 전망들을 보시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이때는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랜트 발주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2012년, 2013년 때 급감을 했는데 2014년, 15년에 플랜트 발주는 많았었는데 왜 우리는 플랜트 못했어요? 이전에 부실을 털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떻게 2016년 줄었다가 2017년에 다시 회복하는 국면. 그렇다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선별 수주에 들어가면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건설 수주 전망들, 해외 파트의 수주 전망을 보시면은 2016년에 최저치를 쳤습니다. 그죠? 수주량들이 최저치를 쳤는데 2017년에는 아마 50%에서 100% 정도의 어떤 신장세가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수주량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 실제 해외 수주는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이제 쪼개서 보면은 실제 해외 수주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간 단위로 해외 건설 수주 추이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시죠?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피크를 칠 때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빠지다가요. 그죠? 추세적으로 수주량 자체가 빠지다가 언제 2016년 하반기부터는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건설업종은 우리가 그동안 업종들을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러니까 IT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 철강업종, 조선업종, 뭐 업종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업종들의 특징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진출을 해서 세계 1위를 좀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장치산업들,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건설업종은 전체적으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업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이런 어떤 비중들이 1990년대를 피크로 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2008년 경제 위기를 계기로 해서 어깨 구조 조정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외 쪽에 그동안 이제 적체되어 있던 악성 저가 수주 물량들이 장부에 반영되면서 완전히 적자 흐름들 나왔다가 지금은 어떻게 그것이 어느 정도 장부에 반영되고 상각 처리가 거의 다 끝나가는 수준이다. 그래서 2015년, 2014년부터 시작해서 국내 사업부의 실적들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데 건설사의 그 어떤 실적 발표가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것들은 해외 쪽의 손실이 계속해서 장부에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은 2017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해외 쪽에서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건설업종도 이제 바닥을 탈피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 대선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정부의 토목 발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건설업종도 지금 최악은 탈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좋은 내용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